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한순간에 무너진 독일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습니다. 베를린 필하모닉의 부수석 연주자 에바 로렌츠. 그녀에게 남은 건 절망뿐이었죠. 하지만 5년 전 그토록 증오했던 바로 그 나라, 한국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손목 재활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발을 디딘 서울에서 에바는 운명을 만났어요. 자신과 똑같은 상처를 가진 한국인 물리치료사 민준이었습니다. 한강변에서 시작된 작은 치유가 사랑으로 꽃피우고 마침내 베를린 무대에서의 깜짝 프러포즈까지. 하지만 진짜 드라마는 이제부터였어요. 완강히 반대하던 독일 부모님이 손주 소식에 180도 태도를 바꿨고 한국 전통 문화에 완전히 매료당하셨거든요. 아이는 절대 갖지 않겠다던 차가운 커리어 우먼이 한국 가족 문화 속에서 어떻게 따뜻한 엄마가 됐을까요? 편견을 넘어선 진정한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의 실화. 독일 명문가 딸이 한국에서 찾은 진짜 행복을 지금 공개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손목 부상으로 절망에 빠진 에바가 5년 전 최악의 기억이 있는 한국행을 제안받았을 때 말이에요. 저라면 무조건 한국에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국 최고를 절대 가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독일 최고를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저는 에바 로렌츠입니다.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부수석 바이올리니스트죠. 그날 저녁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베를린 필하모닉 콘서트홀의 중앙 무대에서 2250명의 관객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세계 생중계로 수백만 명이 지켜보는 특별 무대였습니다.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5번 솔로 파트를 맡았죠. 5년간 준비한 순간이었어요. 무대 뒤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을 때도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바이올린을 점검하고 활을 매만지고 악보를 한 번 더 훑어봤어요. 동료들이 에바, 오늘 정말 완벽할 거야 라며 격려해줬죠. 저도 자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가슴이 이렇게 두근거렸을까요? 첫 악장이 시작됐어요.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선율이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포도원 스타일로 배치된 객석에서 관객들의 시선이 무대 중앙으로 모였어요. 지휘자가 제게 신호를 보냈고 저는 천천히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조명이 따뜻하게 저를 감쌌어요. 관객들의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이런 순간을 위해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어린 시절부터 꿈꿔온 바로 그 무대였습니다. 바이올린을 턱에 대고 활을 현에 올렸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심호흡을 하고 지휘자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고개가 끄덕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바의 첫 음을 켜는 순간 손목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어요. 마치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듯한, 손목의 새끼손가락 쪽으로 전기가 흐르는 듯한 격렬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활이 제 손에서 미끄러져 무대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 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관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저는 그저 무대에 서서 뜨거워진 얼굴로 제 오른손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목이 이상하게 틀어져 있었고 부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지휘자가 급하게 오케스트라를 멈췄습니다. 콘서트 마스터가 달려와 제 상태를 확인했죠. 에바, 괜찮아? 괜찮습니다. 계속해보겠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소용없었어요. 활을 다시 들어보려 했지만 손목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끝까지 저린 느낌이 올라왔고 바이올린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30초 만에 꿈이 무너졌죠. 결국 무대를 내려와야 했습니다. 관객들의 동정 어린 박수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어요. 그 박수가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의 진단을 들었어요. 삼각섬 유연골 복합체 파열 손목 인대 손상이라고 하더군요. 손목을 돌리거나 뒤로 젖힐 때 통증이 유발되는 상태라며 예전 같은 연주력 회복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날 밤은 악몽 같았습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손목의 욱신거림이 멈추지 않았어요. 더 괴로운 건 이제 끝났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틀 후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독일 언론인 클라우디아 호프만이 검은 코트를 입고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이 불편했어요. 에바 씨, 이번 부상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어요.
혹시 5년 전 한국 투어에서의 실패가 이번 부상의 원인은 아닌가요? 당시 무대 리허설 중 트러블로 공연이 취소됐었죠. 그때의 스트레스가 누적된 건 아닐까요? 그 순간 과거의 기억이 몰려왔습니다. 한국에서의 그 혼란스러운 나날들, 통역 실수, 무대 장비 고장, 무책임한 현지 스태프들. 결국 공연은 취소됐고 저는 수치스럽게 돌아왔었죠. 다시는 그 나라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어요. 집에 돌아가니 더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음악 감독과 의료진이 한국의 전문 재활센터를 권했거든요. 독일 최고의 재활 전문의마저 한국을 추천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에바, 솔직히 말하면 현악기 연주자 손목 재활에서는 한국이 앞서 있어요. 특히 정밀한 움직임이 필요한 바이올리니스트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뮌헨 대학병원의 하이드만 교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독일에서 손목 재활로 유명한 의사였어요. 그런 그조차 한국을 추천한다니. 교수님, 정말 그곳에서만 치료가 가능한 건가요? 물론 여기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같은 경우는 특별한 접근이 필요해요. 한국의 서울재활센터에는 현악기 연주자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5년 전 그 악몽 같은 기억이 너무 선명했거든요.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아시아 투어의 마지막 일정이었던 서울 공연.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공연 당일 아침부터 모든 게 엉망이었습니다. 무대 위 조명이 갑자기 꺼졌어요. 현지 스태프는 곧 고쳐집니다. 문제 없어요라고 했지만 리허설은 계속 지연됐죠. 통역사는 제 요청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음향 시스템도 말썽이었어요. 바이올린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는데 음향 엔지니어는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오후 3시, 공연 4시간 전에 마침내 통보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술적 문제로 오늘 공연을 취소해야 합니다. 결국 2,000명의 관객 앞에서 사과하며 무대를 내려왔죠. 그 수치심과 분노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는 한국에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어요. 교수님, 다른 방법은 정말 없나요? 미국이나 스위스는 어떨까요? 에바, 당신의 부상은 단순하지 않아요. 손목인대 파열의 자연치유 골든타임은 6주 이내입니다. 이미 2주가 지났어요. 더 늦으면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의사가 한국에 가라고 해요. 에바, 내 손목이 우선이야. 5년 전 일은 잊어버리렴. 하지만 아버지 한스는 달랐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회의에서 그는 단호했어요. 절대 안 된다. 그 나라 사람들은 너를 이해하지 못해. 다시 실망만 당할 거야. 아버지, 하지만 제 손목이 독일에서도 치료할 방법이 있을 거다. 굳이 그런 곳까지 갈 필요 없어. 그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손목의 욱신거리는 통증보다 더 아픈 건 무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절망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음악 감독 패터가 전화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에바, 결정했나요? 아직 한 달만 가세요. 거부하면 다음 시즌 당신 자리는 없습니다. 오케스트라는 기다릴 수 없어요. 결국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달만요. 딱 한 달만 버티고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결정이에요. 항공편은 내일 예약하죠. 짐을 싸면서도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다시 그곳에서 실망하면 그땐 정말 끝이야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의외로 체계적이고 깔끔했습니다. 5년 전보다 훨씬 발전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경계심을 늦출 수는 없었습니다. 서울 시내로 향하는 길에서 한강이 보였어요. 야경이 물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순간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지만 저는 일부러 고개를 돌렸어요.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되라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강변에서 민준을 다시 만났습니다. 약속된 만남이었어요. 그는 제 손목 상태를 자세히 살펴본 후 맞춤 재활 프로그램을 설명해 줬습니다. 에바 씨, 손목 재활은 급하게 하면 안 됩니다. 천천히 단계별로 접근해야 해요. 그의 말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정말 나을 수 있을까요?
독일 의사들은 예전 같은 연주력 회복이 어렵다고 했는데요. 현악기 연주자의 손목은 특별합니다. 일반적인 재활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해요. 저도 예전에 첼리스트였거든요. 그제야 그의 손을 자세히 봤어요. 왼손 손가락 끝에 현을 누른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왜 그만두셨어요? 저도 손목 부상 때문이었어요. 18살 때 국제 콩쿠르 직전에 다쳤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재활을 전공했습니다. 제 같은 상처를 가진 연주자들을 돕고 싶어서요. 그의 이야기에 마음이 조금 움직였어요. 하지만 아직은 완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재활은 한강변 산책로에서 시작됐어요. 먼저 전신 컨디션을 회복해야 합니다. 손목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맞춰야 해요.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한 4월이었습니다. 한강 주변은 연분홍 꽃잎으로 가득했어요.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나온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걸으면서 어깨와 팔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바이올리니스트들은 특히 오른쪽 어깨가 경직되기 쉬워요. 걷기 운동을 하면서 민주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손목 부상의 80%는 어깨와 팔의 잘못된 자세에서 시작돼요. 단순히 손목만 치료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일주일 후부터는 자전거를 이용한 재활이 시작됐어요. 자전거 핸들을 잡는 것도 좋은 운동입니다. 손목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근력을 키울 수 있어요. 한강변 자전거 도로를 따라 천천히 페달을 밟았습니다. 바람이 뺨을 스치고 강물이 햇살에 반짝였어요. 독일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여유로움이었습니다. 에바 씨, 독일에서는 이런 재활 프로그램이 없나요?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자연 속에서 하지는 않아요. 대부분 병원 실내에서 기계적으로 진행되죠. 우리는 다릅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치유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2주차가 지나면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손목에 부기가 많이 빠졌고 통증도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밤에 잠을 설치는 일이 없어졌어요. 이제 기초적인 스트레칭을 시작해볼까요? 민준이 가져온 작은 고무공을 보여줬습니다. 이걸 가볍게 쥐었다 펴는 동작을 반복해주세요. 하지만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공을 제대로 쥘 수도 없었어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니 조금씩 나아졌어요. 현악기도 사람도 천천히 조율하면 다시 노래할 수 있어요. 민준의 이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의료진이 아니라 저와 같은 아픔을 겪은 동료였어요. 3주차에 들어서면서 드디어 바이올린을 다시 만져볼 수 있었습니다. 활은 아직 잡을 수 없었지만 왼손으로 현을 가볍게 누르는 연습부터 시작했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5분씩만 해도 충분합니다. 바이올린을 품에 안은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정말 다시 연주할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이 조심스럽게 싹 텄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과 한강변을 걸으면서 물었어요. 정말 예전처럼 될 수 있을까요? 에바 씨의 의지와 인내심이면 충분히 가능해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강에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물결에 반사된 붉은 빛이 아름다웠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에서의 시간이 그리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달째 재활이 진행되면서 손목 상태는 놀라울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이제 바이올린을 10분 이상 연주할 수 있게 됐어요. 민준의 세심한 케어 덕분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곳으로 가볼까요? 어느 여름 저녁 민준이 제안했어요. 그동안의 재활은 대부분 낮에 이루어졌는데 처음으로 밤 시간 약속이었습니다. 한강 반포대교 근처로 향했어요. 해가 지면서 서울의 야경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강변에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여기서 뭘 하는 거예요? 곧 시작됩니다. 기다려보세요. 8시가 되자 갑자기 한강에서 음악이 울려 퍼졌어요. 분수대에서 물줄기가 음악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무지개 빛깔의 조명이 물방울 하나하나를 물들였어요. 와! 입에서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독일에서도 분수쇼를 본 적이 있지만 이렇게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 처음이었어요. 강 건너편 고층 빌딩들의 불빛과 어우러져 마치 꿈속 같았습니다. 어떠세요? 정말 아름다워요. 민준이 가방에서 기타를 꺼냈어요. 오늘은 에바 씨의 연주를 들어보고 싶어서요. 물론 무리하지 말고요. 여기서요? 사람들이 보는데 괜찮아요. 여기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음악을 즐깁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그랬어요. 어떤 젊은이는 우쿨렐레를 치고 있었고 다른 곳에서는 색소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강은 거대한 야외 콘서트홀 같았어요. 조심스럽게 바이올린을 꺼냈습니다. 손목이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간단한 곡 정도는 연주할 수 있었어요. 뭘 연주하시겠어요? 슈베르트의 세레나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준이 기타로 부드러운 반주를 시작했어요. 그의 연주 실력이 상당했습니다. 역시 전직 첼리스트다운 음악성이 느껴졌어요. 저도 조심스럽게 활을 현에 올렸습니다. 첫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절망밖에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다시 연주하고 있다니. 슈베르트의 달콤한 선율이 한강 위로 흘러갔습니다. 분수쇼의 화려한 조명과 어우러져 환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냈어요.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저희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어떤 할머니가 박수를 쳐주셨어요. 아이들은 신기한 듯 바이올린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따뜻한 반응에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곡이 끝나자 민준이 말했어요. 에바 씨, 정말 대단해요. 벌써 이 정도까지 회복됐다니. 당신 덕분이에요. 민준 씨가 아니었다면. 아니에요. 에바 씨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 분수쇼가 절정에 달했어요. 수십 미터 높이로 솟구치는 물줄기와 음악이 하나가 되어 장관을 이뤘습니다. 그 순간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에바 씨, 솔직히 고백할 게 있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당신에게 마음이 있었어요. 환자와 치료사 관계를 벗어나서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당황스러웠어요. 민준 씨, 무대가 아니어도 여기서 당신이 웃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해요. 그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저를 위해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저는 독일로 돌아가야 해요. 오케스트라가 기다리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진심을 말하고 싶었어요. 분수쇼가 끝나고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강의 야경만이 여전히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어요. 민준 씨, 저도 당신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혼란스러워요. 괜찮아요. 충분히 생각해보세요. 전 기다릴 수 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손목은 거의 나았지만 이제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독일로 돌아갈지 아니면 여기 머물며 새로운 시작을 할지.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이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 아름다운 풍경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게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준을 두고 가야 한다는 게 마음 아팠어요. 악기 케이스를 열어 바이올린을 정리하다가 작은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민준의 글씨였어요. 당신의 손이 완전히 회복되는 날 내가 첫 관객이 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의 2달이 지나고 드디어 베를린 필에서 복귀 공연 제안이 왔습니다. 손목 상태는 완벽하게 회복됐어요. 민준의 재활 프로그램이 기적을 만들어낸 거죠. 정말 가시는 거예요? 민준이 아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희는 지난 한 달 동안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했지만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오케스트라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거예요. 그럼 저도 함께 가면 안 될까요? 당신의 복귀 공연을 꼭 보고 싶어요. 그의 제안에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요? 하지만 항공료도 비싸고. 괜찮아요. 제가 모든 걸 준비할게요. 당신의 첫 관객이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베를린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민준은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처음으로 유럽에 가는 거였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민준 씨는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베를린 필하모니 콘서트홀에 도착했을 때의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2달 전 절망 속에서 떠났던 그 무대에 다시 서게 된 거니까요. 리허설이 시작됐습니다.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이었어요. 첫 음을 켜는 순간 완벽했습니다. 손목에서 어떤 통증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동료들이 놀란 표정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에바, 정말 놀라워. 예전보다 더 좋아진 것 같은데. 콘서트 마스터가 감탄했어요. 민준이 객석에서 미소 지으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공연 당일 저녁 드레스룸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부모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상하지 못한 방문이었습니다. 에바,
우리 딸 공연을 놓칠 수 없지. 어머니가 꽃다발을 안겨주셨어요. 하지만 아버지 한스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 한국 남자도 왔다며? 네, 민준이 왔어요. 에바, 우리가 얘기 좀 해야겠다. 공연 시작 1시간 전 급작스러운 가족 회의가 열렸어요. 아버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남자와 결혼할 생각은 접어라. 우리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왜요? 민주는 좋은 사람이에요. 문화가 다르고 언어도 다르다. 결혼 생활이 순탄할 리 없어. 어머니는 조금 더 온화했어요. 에바, 내 마음은 이해하지만 신중하게 생각해봐. 공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무대에 올라야 했어요. 2250석 규모의 홀이 관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첫 악장부터 마지막 악장까지 완벽한 연주였어요. 손목에서 나던 작은 떨림조차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민준의 재활 치료가 얼마나 정교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마지막 음이 울려 퍼지자 홀 전체가 기립박수로 들썩였습니다. 브라보! 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어요. 저는 깊게 인사하며 관객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민준이 1층 객석에서 일어섰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했는데 그가 무대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관객들도 웅성거렸어요. 민준이 무대 중앙에 서더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주세요. 유창하지는 않지만 독일어로 말하고 있었어요. 언제 독일어를 배웠을까요? 저는 에바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무대에서 청혼하고 싶습니다. 홀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그가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에바, 저와 결혼해주세요. 당신의 음악과 함께 평생을 살고 싶습니다. 관객들이 환호하기 시작했어요. 예스. 결혼해. 곳곳에서 응원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모님의 차가운 시선을 느꼈어요. 민준,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이 남자 없이는 지금의 저도 없었을 테니까요. 네, 결혼할게요. 홀이 뜨거운 박수로 터져나갔어요. 민준이 일어나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무대 위에서의 포옹,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드레스룸으로 돌아오니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에바, 내가 그렇게 결정했다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우리는 그 결혼을 인정할 수 없다. 한스. 어머니가 말렸지만 아버지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 나라 사람은 우리 가족이 될 수 없다.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 부모님이 떠나신 후 민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에바, 괜찮아요? 눈물이 났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이번엔 무대가 아닌 삶을 선택하겠어요. 당신과 함께요. 그날 밤 베를린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음악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사랑이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베를린에서 돌아온 후 저희는 부모의 축복 없이 한국에서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민준의 누나 수진이 모든 것을 도와줬어요. 에바 언니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 마음도 풀릴 거예요. 수진은 공연 기획사를 운영하는 능력 있는 여성이었어요. 저보다 3살 많았지만 친언니처럼 챙겨줬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났네요. 언니가 우리 가족이 되어주셔서 고마워요. 결혼 초기에는 모든 게 신기했어요. 한국의 가족 문화, 음식, 생활 방식이 독일과 너무 달랐거든요. 특히 민준의 세심한 배려에 매번 놀랐습니다. 에바, 오늘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요. 그런 대답은 안 돼요. 구체적으로 말해줘야 해요. 독일에서는 각자 알아서 해결하는 게 당연했는데 민주는 매 끼니를 함께 챙겨줬어요. 처음엔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점차 그 따뜻함에 익숙해졌습니다. 결혼 6개월 후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에바, 아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확고했어요. 아이는 갖지 않을 거예요. 제 커리어에 집중하고 싶어요. 그래도 생각해볼 만하지 않을까? 민준, 저는 음악가예요. 아이를 키우면서 연주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끔 아이들을 보는 그의 눈빛에서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홍대 근처를 산책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어린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저희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어디 갔어? 5살 정도 된 여자아이였어요. 민준이 즉시 무릎을 꿇고 아이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괜찮아. 엄마를 찾아줄게. 그의 목소리가 이렇게 부드러울 수 있다니.
아이는 민준의 품에 안기며 울음을 그쳤어요. 엄마가 어떻게 생겼어? 무슨 옷을 입고 있었지? 빨간 옷이요. 엄마는 예뻐요. 민준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멀리서 헤매고 있는 여성을 발견했어요. 저기 있다. 엄마야. 아이가 엄마에게 달려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민준이 아이를 대하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럽고 따뜻했습니다. 민준, 아이들을 좋아하는구나. 어릴 때부터 동생들을 많이 돌봤거든요. 아이들은 순수해서 좋아요. 그날 이후로 길에서 아이들을 볼 때마다 민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가 아빠가 된다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 1년이 지날 무렵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수진의 딸 지우가 저희 집에서 하룻밤 자게 됐습니다. 수진이 급한 출장을 가게 됐거든요. 에바 이모 같이 놀아요. 8살 지우는 활발하고 똑똑한 아이였어요. 저는 아이와 어떻게 놀아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지우야, 이모는 뭘 하면 좋을까? 바이올린 들려주세요. 이모가 세계적인 연주자라며. 민준이 웃으며 바이올린을 가져왔어요. 저는 지우를 위해 디즈니 음악을 연주해줬습니다. 아이의 반짝이는 눈동자를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녁 시간 민준이 지우에게 밥을 먹여주는 모습을 봤어요. 숟가락질이 서툰 아이를 끝까지 기다려주고 흘린 음식도 웃으며 닦아줬습니다. 삼촌, 저 배고파요. 그래, 더 먹을까? 네. 민준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이런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지우를 재울 때였어요.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났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민준은 침착했어요. 해열제 먹이고 미지근한 물로 몸을 닦아주면 돼요. 밤새 지우를 돌보는 민준의 모습을 보며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타고난 아버지감이라는 걸. 다음 날 아침 지우가 완전히 회복됐어요. 삼촌, 이모 고마워요. 아이가 돌아간 후 조용해진 집에서 민준이 말했어요. 에바, 어떻게 생각해? 저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을 닮은 아이, 보고 싶어졌어요. 정말요? 하지만 아직 무서워요. 제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당신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그날 밤부터 저는 조용히 임신 준비를 시작했어요. 엽산도 챙겨 먹고 술도 끊었습니다. 민준에게는 비밀로 했어요. 확실해진 후에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한국에서의 2년째 제 마음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음악도 중요하지만 민준과 함께 만들어갈 가정이 더 소중해졌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 신혼여행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에바, 그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독일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었던 따뜻한 가족의 사랑을 한국에서 찾았습니다. 임신 3개월째 드디어 민준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의 반응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정말요? 정말로요? 민준이 저를 조심스럽게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에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도 놀라웠어요. 아이를 갖고 싶지 않다던 제가 이렇게 행복할 줄이야. 이제 독일의 부모님께 알려야 했어요. 전화를 걸기까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엄마, 저예요. 에바, 오랜만이네. 어떻게 지내니? 2년 만에 통화였어요. 결혼 후 아버지가 연락을 금지했지만 어머니는 가끔 이메일로 안부를 물어보셨습니다. 엄마, 제가 임신했어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한참 후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정말이니? 네, 3개월 됐어요. 오, 에바, 축하한다. 정말 축하해.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기쁨과 아쉬움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엄마, 아버지는 어떠세요? 아직 말하지 못했어. 하지만 손주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바뀔 거야. 그날 밤 어머니가 아버지를 설득했나 봐요. 다음 날 아침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에바, 나다. 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2년 만에 듣는 아버지 목소리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버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축하한다. 여전히 딱딱한 말투였지만 연락 자체가 변화의 신호였어요. 출산 전에 한국에 가보겠다. 내 남편도 직접 만나봐야겠고. 정말 뜻밖의 소식이었어요. 그동안 그렇게 완강히 반대하던 아버지가 한국에 오신다니. 정말요? 언제 오실 건데요? 다음 달쯤. 항공편 확인해서 알려주마. 민준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그도 놀랐어요. 정말 오신다고요? 갑자기 왜? 아무래도 손주 때문인 것 같아요. 아버지도 마음이 있으셨나 봐요.
한 달 후 부모님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2년 만에 보는 부모님이 많이 늙어 보였어요. 특히 아버지의 머리카락이 많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는 달려가서 두 분을 안아드렸어요. 어머니는 울먹이며 제 배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에바, 정말 컸구나. 우리 손주야. 아버지는 민준을 찬찬히 훑어봤어요. 민준이 정중하게 독일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에바를 잘 돌보겠습니다. 그래, 직접 보니 다르네. 첫 며칠은 어색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민준에게 거리감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준비한 특별한 일정이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언니, 부모님께 한국 전통 문화를 보여드리면 어때요? 수진의 제안으로 북촌 한옥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아버지는 건축가 출신답게 한옥의 구조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이 처마의 곡선이 아름답군. 서양 건축과는 완전히 다른 미학이야. 한국 전통 건축은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해요. 민준이 설명하자 아버지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다음 날은 광장시장을 구경했습니다. 어머니는 한국 음식에 완전히 매료됐어요. 이 비빔밥이 이렇게 맛있을 줄이야. 에바, 너도 이런 음식 해먹니? 민준이 가르쳐줘서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우리 사위가 요리도 잘하는구나. 어머니가 사위라고 부르는 순간 민준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동해로 떠난 1박 2일 여행에서였어요. 정동진 해변에서 일출을 보는 일정이었습니다. 새벽 5시 온 가족이 해변에 나갔어요. 수평선 너머로 붉은 해가 떠오르는 장관에 모두 감탄했습니다. 정말 아름답구나. 아버지가 중얼거렸어요. 그때 민준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뭔가? 베를린 공연 때 저희가 약혼하기 전에도 아버지를 봤어요. 객석에서 에바를 바라보시는 모습을 말이에요. 아버지가 깜짝 놀랐어요. 그걸 어떻게? 아버지의 눈에서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대에서 청혼을, 에바를 정말 사랑한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한참 바다를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민준, 사실 나도 그날 너희가 함께 있는 모습이 행복해 보였다. 아버지, 고집 때문에 2년을 허비했구나. 미안하다. 그 순간 모든 벽이 무너졌어요. 아버지가 민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자주 오겠다. 진짜 가족이 됐으니까. 어머니와 저는 감동해서 울었어요. 민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손주가 태어나면 독일 이름도 지어줄게. 한국 이름은 내가 짓고. 정말요? 그럼 이제 진짜 우리 사위잖아. 그날 저녁 펜션에서 가족 모두가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버지는 한국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에바, 내가 한국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줄 몰랐다. 아버지, 이제 이해해 주시는 거죠? 응, 민준이 정말 좋은 남자구나. 너를 소중히 여기는 게 눈에 보여. 2주간의 한국 방문을 마치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에바,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손주 얼른 보여줘.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며 저는 완전한 행복을 느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임신 8개월째, 예상보다 2주 빨리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3시, 갑작스러운 통증에 잠에서 깼어요. 민준,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기가 나오려고 해. 민준이 황급히 일어나 병원 가방을 챙겼어요. 미리 준비해둔 덕분에 당황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에바, 괜찮아. 천천히 숨 쉬어. 택시에서 부모님께 급히 전화했어요. 독일 시간으로는 저녁 8시였습니다. 엄마, 아기가 나와요. 뭐라고? 예정일보다 빠른데. 바로 비행기 탈게. 너무 급하게 오지 마세요. 괜찮아요. 하지만 부모님은 이미 마음을 정하신 것 같았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바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의 출산 시스템이 이렇게 체계적일 줄 몰랐어요. 에바 씨, 자궁구가 많이 열렸네요. 곧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통이 점점 심해졌어요. 민준이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에바,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힘내. 아파. 정말 아파. 우리 아기 곧 나와. 조금만 참아. 6시간의 진통 끝에 드디어 아기가 태어났어요. 응애 하는 울음소리가 분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예요. 간호사가 아기를 제 품에 안겨줬어요.
작고 빨간 얼굴에 우리 아들. 눈물이 주르르 흘렸습니다. 민준, 우리 아들이야. 그래, 우리 아들. 민준도 울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아보더니 말했습니다. 준호야, 아빠야. 드디어 만났구나. 준호. 민준이 미리 지어둔 이름이었어요. 준수하고 호방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출산 다음 날 부모님이 도착하셨어요. 밤새 비행기를 타고 오신 거였습니다. 에바, 우리 손주는 어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병실로 들어왔어요. 아버지도 평소보다 빠른 걸음이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준호를 안고 계신 민준을 보신 순간 어머니가 또 울기 시작했어요. 오, 세상에. 정말 예쁘구나. 아버지도 감동한 표정으로 손주를 바라봤습니다. 민준을 닮았네. 코가 똑같아. 아니에요. 에바를 닮았어요. 눈이 똑같다고요. 준호를 둘러싸고 행복한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다. 독일에서 멀리 왔단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손주를 안아보셨어요. 평생 차갑기만 했던 아버지의 얼굴에 이렇게 따뜻한 미소가 떠오르다니. 에바, 정말 잘했다. 우리 집안에 보물이 태어났구나. 며칠 후 퇴원할 때 수진도 왔어요. 준호를 보더니 감탄했습니다. 언니, 정말 예쁘게 나왔어요. 우리 지우도 이제 사촌 동생이 생겼네. 수진아,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합할 수 없었을 거야. 무슨 말씀을. 이제 진짜 가족이잖아요.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준호가 계속 울었어요. 초보 엄마인 저는 어쩔 줄 몰랐습니다. 왜 우는 거지? 배고픈 건가? 기저귀도 갈아줬는데. 그때 아버지가 나서셨어요. 내가 해볼게. 아버지가 준호를 안더니 부드럽게 흔들어 주셨어요. 신기하게도 준호가 울음을 그쳤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에바도 어릴 때 이렇게 달래줬지. 아버지는 잊지 않는단다.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어요. 아버지도 저를 이렇게 사랑하며 키우셨구나. 한 달 후 준호의 100일 잔치를 한국식으로 치렀어요. 부모님도 한복을 입고 참석하셨습니다. 한복이 이렇게 우아할 줄 몰랐네. 어머니가 거울을 보며 감탄하셨어요. 아버지도 한복 바지 저고리가 잘 어울렸습니다. 이제 정말 한국 사람 다 됐네요. 수진이 웃으며 사진을 찍어줬어요. 준호는 한복 두루마기를 입고 방긋 웃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넌 한국 사람이자 독일 사람이야. 두 나라의 사랑을 모두 받으며 자라는 거야. 그날 저녁 한강변을 산책했어요. 준호를 유모차에 태우고 온 가족이 함께 걸었습니다. 에바, 5년 전에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니? 민준이 물었어요. 정말 상상도 못했죠. 그때는 한국에 대한 편견과 상처만 가득했는데 전혀요. 그때의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아니야.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더 소중한 거야. 한강에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분수쇼가 시작되려는 시간이었습니다. 4년 전 민준과 처음 함께 음악을 나눴던 바로 그 장소였어요. 준호야, 여기가 엄마 아빠가 사랑을 확인한 곳이야. 준호가 까르르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마치 이해한다는 듯이. 에바, 행복해. 네, 정말 행복해요. 이제 제 무대는 여기예요. 베를린 필하모니가 아니라 이 가족 안에서요. 부모님이 독일로 돌아가시기 전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에바, 내가 한국에서 찾은 건 민준만이 아니구나. 진짜 가족의 의미를 찾았어. 네,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앞으로 자주 오겠다. 준호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봐야지.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며 준호를 보시는 부모님의 눈에서 사랑이 넘쳐났어요. 그날 밤 준호를 재우고 한강변에 나갔어요. 혼자서 잠깐 걸으며 지난 5년을 돌아봤습니다. 무대 위에서 무너진 손목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답게 끝나다니. 아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겠죠. 이 무대는 평생 내려오고 싶지 않아. 한강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베를린 필하모니의 화려한 무대보다 이 평범한 일상이 더 소중했습니다. 민준과 준호가 있는 이곳이 제게는 가장 완벽한 무대였으니까요. 에바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진짜 삶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편견을 넘어선 사랑, 문화를 초월한 가족의 의미를 보여준 감동적인 실화였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극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때로는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은 곳에서 인생 최고의 선물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걸 에바가 증명해 보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피하고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한번 용기를 내어보세요.
그곳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만날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더 감동적인 실화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